알죠. 7월 그때 되면은 물가를 좀 건드릴 만한 요소들이 그렇죠. 좀 있을까요? 저는 이 변동성의 끝 정점은 지났다고는 보지만 다음에 변동성이 국면은 7월이 아마 이 끝단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7월 왜냐하면 왜요? 7월 4일이 그 예산안 합의하는 시한이고 90일 관세 유예했던 것도 7월 달에 도래를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물 지표가 실제 관세 올리는 게 적용되는 거가 제대로 적용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실물 지표를 발표된 게 한 달 이연해서 발표를 하니까 7월 이 정도 국면이 실제 실물 데이터에 반영이 되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이 가장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타이밍으로 보자면 저는 경기가 부진한 상태가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여기서 어떻게든 업사이드로 갈 수 있는 실탄이 많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긍정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3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장 초반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강세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초반에 좀 떠서 출발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세 관련한 연방법원의 판단 그 부분이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뭐 미국 정부 차원에서 또 트럼프 차원에서도 우리도 대응할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 좀 전달이 되는 가운데 혼돈의 연속인 것 같죠. 그 가운데 어제 호실적 발표한 엔비디아 주가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종가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4%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조금 내려왔네요. 3.25%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엔비디아에만 좀 초록불이 들어온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어제는 보니까 뭐 중국에 항공기 다시 판매 재개한다라는 보잉도 주가가 꽤 올랐고요. 또 이 밖에 이제 도지에서 내려와서 열심히 테슬라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 컴백 소식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오늘은 좀 보여주시죠.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 글로벌 인터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오늘 한국금융연수원 주연수 교수 모시고 또 자세한 내용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글로벌 인터뷰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첫 타임에 글로벌 인터뷰 진행하는 건 처음이시죠? 이런 방송은 처음 해봅니다. 예. 아니 어제 밤사이 뉴욕 증시가 꽤 변동성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제 연방 법원에서 그 보편 관세, 네네. 전부 관세 때리는 거 이거 좀 위법 사항이 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도 항소했죠. 근데 또 항소 법원에서는 그 가처분을 인용해 줬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이 관세, 그러니까 이 관세가 우리 입장이든 미국 입장이든 안 좋은 쪽 방향 또는 좋은 방향 일관되게 가져가야 이게 불확실성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 불확실성 하나 하고 그쵸. 이따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지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그리고 뭐 잠정 주택 판매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제 bad is bad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장이 좀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0.2, 0.4 퍼센트 포인트 폭으로 이렇게 상승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뭐 강세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승세는 살아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잠깐 기다리면서 보니까 저희 포트폴리오 네 가지도 미국의 전체 업종들에 쭉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어제 커뮤니케이션 부분 주식 쪽에서는 그 부분 빼고는 특히 이제 그 경제 부진 뉴스가 좀 나오면서 금리가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제 포트폴리오가 거의 한 0.9%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뭐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상향의 모습은 보이고 있다. 특히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어제 워낙 많이 다루셨을 테니까 실적이 또 여전히 뭐 사상 초유의 실적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한 150불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또 목표가 상향 계속 하고 있고 평균이 보니까 한 175불 정도까지는 다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환도 마찬가지였고 환은 어저께 달러 인덱스는 다시 100포인트 넘었다가 99포인트대로 살짝 지금 떨어졌고 네. 반면에 다른 이제 통화들은 또 약간의 강세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사실 나라 간의 불확실성을 넘어서 이제 나라 안에서의 불확실성이 생긴 건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연방법원이 백악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부분을 제동을 걸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동을 걸 수 없나요? 그 슈퍼 301조라든가 그 관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 관세는 좀 위법이다. 지금 연방법원은 그 스탠스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분 관세 내지는 뭐 섹터별 관세, 뭐 예를 들면 슈퍼 301조라든가 우리 한 10몇 년 전에 경험 잘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근거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세라는 게 완전히 전면 철회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은 좀 있지 않을까요? 변동성을 유발하는 어쨌든 요인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 것은 시장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그렇게 싹 달갑지는 않은 소식이죠. 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뵐 때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보편 실효 관세가 2.2%였다가 지금 한 10% 정도가 본인의 원래 내 목표였다라는 게 어제 백악관 인터뷰에서도 나왔었죠. 네. 그리고 아주 타코 얘기하면서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겁내서 항상 뒤로 물러선다. 이거 아주 나쁜 평가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 제가 늘 말씀드려서 약간 반갑긴 했지만 이게 내 협상 전략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있으면 내 협상 전략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협상력이. 뭐 어제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관세가 전면 철회하고 뭐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세 불확실성이 하나 더 생기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시장이 관세를 완전하게 철회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결국에는 계속 이제 뭐 중단시키고 이런 것도 없이 지금까지 스탠스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일단 어제 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네네. 전체 전체 때린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판단해 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뭐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제 한 발짝 물러서고 그러니까 이 관세 연방법원 이슈 이게 이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참고로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미국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의 미국 입장에서 좀 보는 편향은 있습니다. 네네. 시청자분들께서 비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찬반의 어떤 디베이트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죠. 그나마.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요. 당연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저는 오히려 조금 뭐 긍정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확실히 미국다운 모습이다. 뭐 대통령이 이렇게 막 서슬퍼렇게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도 법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 또 시장에서는 또 그걸 타코라고 뭐 현학적 또는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참 자유로운 시장이다. 그래서 정말 크게 보면 뭐 미국다운 시장 그리고 이래서 찬반 합의 항상 이런 연출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일견의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오늘 대표님께서는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 어제 같은 경우 시황 방송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네. 일단 아까 모두에 간단히 설명드린 대로 그 GDP 잠정치가 속보치가 마이너스 0.3%였잖아요. 네.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면 지루하실 테니까 자료 한번 사이트를 볼까요? 좀 보고 말씀드리죠. 이거는 무슨 사이트? 참고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미국의 거시 지표, 시장 지표를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제가 참고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한눈에 볼 수 있고요. 한눈에 다 볼 수 있죠. 뭐 통화나 분야별로 뭐 지금 무역, 지수나. 컨슈머, 소비 이런 거 다 보죠. GDP 보시면 여기 GDP 그로스 레이시 마이너스 0.4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0.2 라스트 어제 발표된 거죠. 그제까지는 마이너스 0.3이었는데 마이너스 0.1%포인트 그래도 속보치보다는 좀 개선된 모습으로 나왔죠. 그래도 여기서는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매주 목요일 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되잖아요. Initial Jobless Claims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주 22만 6천 건에서 24만 건으로 뭐 대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떴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 부정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Continuing Jobless Claim이라고 해서 2주 동안 연속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청구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지난주 189만 3천 건에서 191만 9천 건으로 조금 떴잖아요, 지금.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잠정주택 판매 뭐 그건 따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예상치를 좀 하회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동시장하고 소비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점점 2주 연속이나 주간이나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펀더멘털이 좀 약화되는 측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 10년물부터 뭐 모든 금리가 한 4bp, 5bp 쭉쭉 떨어졌죠. 이런 모습이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첫째 조금 불안한 모습인데
우리가 늘 그 미국 시장을 기대하고 항상 언급하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라 그럴까요? 분야 중에 하나가 패드잖아요. 패드 정책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작년부터 패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인터뷰나 스테이트먼트에서 항상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노동 시장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 지금. 노동 시장이 이렇게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조금 식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긍정적으로는 뭘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노동 시장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 거라고 강조를 했던 만큼 네. 이런 모습이 당분간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정책금리 하락을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부정과 방금 말씀드린 긍정이 좀 혼재되어 있는 신호다. 그리고 저 역시도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시장을 우상향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한 4-5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패드의 정책금리 인하란 말이죠. 뭐 이렇게 펀더멘털이 훼손이 되는 모습이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패드가 판단하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겠죠. 네. 노동시장이든 뭐 소비가 꺾이는 거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펀더멘털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뭐 우리가 보통 스몰 스텝 하면 25bp 인하잖아요. 한은에서도 25bp 인하를 했었고 어젠가 그제. 어제. 네네. 그래서 뭐 스몰 스텝, 빅 스텝, 이븐 저는 자이언트 스텝 75 또는 100bp도 한 방에 인하해버릴 수도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주요 은행에서 주요 중앙은행에서 가장 높은 4.5를 지금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상단 기준으로. 그래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또는 펀더멘털을 다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실탄, 드라이 파우더 중에 하나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특징적인 어제 시장의 모습 중에서는 사실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우리 대표님은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서 어떤 점을 좀 제일 의미 있게 보셨나요? 2가지였고 제가 어제인가 그제 모 방송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관세 때문에 잠깐 잊고 있었지만 인공지능의 성장세와 인공지능의 투자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엔비디아 꺾일 때는 벌써 이거 캐즘 오는 건가? 2차 전지처럼. 저 출연할 때마다 이제 네. 그 티키타카를 위해서 앵커님께서는 저는 약간 긍정을 네, 얘기한다면 네. 부정을 던지시고 네, 이제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항상 그런 식인데 제가 지난주였던 이번 주였네 그저께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됐었잖아요. 다시 소폭 개선된 걸로 나왔죠. 그런 것들을 보고 어제 엔비디아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일단 첫 번째 개연성 떨어질 수 있겠지만 소비 그 심리 지표라는 거 소비 말고 심리 지표라는 거는 뉴스에 따라서 일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소비자 심리 이 미시간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심리 지표 서베이 지표를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엔비디아가 물론 한 달 전만 해도 막 관세 망령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릴 때는 네. 이 IT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 2개 섹터에 이제 보통 IT 우리가 M7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몰려 있잖아요. 변동성이 주식이니까 뭐 심하다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한 달 전에 우리가 느꼈던 비관론이 지금 금세 사라졌습니다. 저희 회사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데일리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업종별로 종목별로 다 보고 있거든요. 어제 하루에 커뮤니케이션 0.7%인가 마이너스 0.7 빼고 나머지 모든 업종이 다 상승을 했어요.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가 0.9% 상승했고 나머지 임의 소비주가 0.7% 상승했고 네. 업종별로 상당히 개선폭이 크고 이 관세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관세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익숙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이 불확실성으로서의 정도는 이미 가라앉은 상황이고 지금 법원에서 지금 미법 요소야 또는 미중 극적으로 조금 합의한 거 그리고 유럽에서 지난주에 다시 유럽한테 50% 때리겠다고 그랬더니 유럽 집행위원장이 또 전화해서 우리 준비돼 있으니까 다시 합의하자 이런 거 보면 어떤 식으로든 관세의 망령이라는 것도 해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볼 때 아까 제가 업종별 말씀드리다가 잠깐 이쪽으로 왔는데 업종별로 벌써 YTD 지금 한두 개 업종 빼고 다 플러스 8% 5% 이렇게 다 상승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관론은 항상 유식해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돈을 버는 건 결국 낙관론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을 잃지 마셔도 되는 상황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죠. 어제도 종목들을 보면은 물론 엔비디아의 주가도 올랐지만 바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함께 올랐어요. 나쁘지 브로드컴도 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을 했고 좀 일부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뭐 인텔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의 반등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적당한 변동성은 늘 있겠지만 연말까지 보면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저는 전제로 하고 있고 뭐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뭐 높은 확률로 우상향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아까 이제 엔비디아 언급을 살짝 빼고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실적 대비해서는 어제 오른 거 한 3.2% 올랐잖아요. 네네. 조금 약한 상승이다. 물론 그게 이제 그 실업상 청구권수라든가 펀더멘털 지표 좀 안 좋아진 지표 그다음에 관세 관련한 이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겠지만 네. 예전에 그 엔비디아의 어떤 폭발적인 상승세는 조금씩 이제 상승세 자체는 가라앉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죠. 네.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내용은 저희가 또 어제 시장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달드렸고 어제도 여러분들 뭐 국내 방송 보시면서 하루 종일 들으셨을 내용이기 때문에 이 그렇죠. 정도로 좀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를 꼭 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발표드렸지만 2023년 2, 4분기 때부터가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었던 때거든요. 네. 그때부터 제가 EPS 분기별 EPS 성장률을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분기별 EPS 성장률 연율화했던 수치가 400 몇십 프로 나오더니 23년도 3, 4분기, 4, 4분기 가면서 분기별로 EPS 성장률 연율화한 수치가 거의 580%까지 치솟았다가 네. 그 이후에 분기별로 쭉 떨어지면서 100%대 떨어지고 작년 4분기에 74%까지 떨어지고 이번에 60%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EPS 성장률 자체가 계속 어떤 식으로든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익 성장세는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을 예견하는 지표 중에 하나고 매출 성장세는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타임스팬으로 주식의 그 흐름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한다면 EPS 성장률 분기별 EPS 성장률 자체가 이제 뭐 600%, 400%, 200%, 100%, 70%, 6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수치를 보면 상승세의 강도 자체는 떨어질 거다. 그게 어제 굳이 제가 갖다 붙인다면 어제의 상승세가 이런 것들이 조금 투영이 되는 거구나. 제 느낌으로는 어제 정도의 그 실적 발표였으면 근 6%, 5%대 이상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뭐 어쨌건 그런 저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좀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어제 시장에서 보면은 테슬라는 소폭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루시드나 리비안 등의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은 좀 급락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루시드가 8%, 리비안이 3%대 하락을 했는데 로보택시 이제 6월 달부터 오스틴에서 계속 더 이제 확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기대감을 어떻게 우리 대표님은 가지고 계실까요? 참 제가 테슬라 언급할 때마다 참 민망합니다. 왜요? 제가 2년 전부터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뷰는 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기본적으로 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왜요? 저희는 참고로 시청자분들 너무 비판하지 말아주시는 게 저희는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아주 인덱스하게 리서치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굳이 이제 질문 주셨으니까 제 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재료, 미래의 성장, 기대, 인사이트 다 좋죠. 네. 그런데 종목 와이즈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익 성장세, 매출액 성장세, 단기 순이익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털 지표로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난 1, 4분기 때 발표한 EPS 성장률이 분기별로 연율화한 게 전분기 플러스 2%로 겨우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에 마이너스에서 2% 플러스대로 갔다가 요번 1, 4분기 때 마이너스 40%대로 다시 떨어졌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썩 좋은 뷰는 안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찍히는 실적에 대해서 좀 약간 부진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보시지만 네. 향후에 또 그렇죠. 우리가 성장주는 또 미래를 보고 달려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또는 저 같은 또는 종목의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제 긍정 부정을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인데 네.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향후에 좋은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강조를 할 거냐 저처럼 조금 더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펀더멘털 수치를 보고 판단할 거냐는 개인의 몫이겠죠. 네. 그런데 적어도 저희 하우스의 뷰는 일단 이익 성장세 자체가 아직 너무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40%니까 새벽부터 좋은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 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네. 그래서 뭐 주가 특히 또 이제 도치 공식적으로 그만두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경영에 집중하겠다라고 한 거는 분명히 뭐 긍정적인 재료로는 작용할 거라고 보이고 실제로 이제 주가가 지금 최근에 그 이후부터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도 당분간 뭐 긍정적인 재료로는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어느새 지수가 S&P 500 기준으로 지금 거의 6,000선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6,000을 넘어섰던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오른다, 아니다, 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대표님 하우스에서는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계속 보셨잖아요. 네. 그럼 그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끄는 섹터를 AI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여전히 저는 AI가 리더십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하반기에 뭐 여러 방송에서 이제 어떤 업종을 주로 제일 좋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네네. AI를 포함해서 저는 부동산이요? 네. 그리고 이제 업종은 인프라 투자 아니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인프라 투자 쪽인 거예요? 뭐 주택인 인프라든 뭐 상업용 부동산이나 네네. 리츠나 부동산 쪽이 가장 상승폭에 있어서는 꽤 괜찮지 않을까. 어제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부동산도 거의 한 0.8% 섹터 기준으로 0.8, 0.9% 상승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가 부진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과거 30년 동안의 백테스팅을 저희가 해보니까 네.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조건에서 금리가 하락하는 이 상황에서는 주식보다 상승 탄력이 훨씬 더 높은 게 부동산 리츠 섹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가 실제 부동산 리츠 섹터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거 상품화하는 상품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강조하는 게 아니라 리츠의 대표적인 ETF가 뭐가 있죠? 그냥 리츠예요. 굉장히 많아요. USRT라는 것도 있고 뭐 그 구글링 하셔갖고 제가 얼른 지금 새벽이라 생각이 안 나서 네. 구글링 하셔서 US 부동산 또는 리츠 이렇게 딱 찍으시면 네. 리츠 ETF 하시면 뭐 저희가 관리하는 게 지금 한 17개 정도 되니까 리츠 관련한 것만요?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의외시죠. 네. 뭐 여담이지나 제가 한 2달 전에 지방에서 고객 세미나를 하면서 네. 부동산 리츠 강조를 했더니 어떤 아주 시니컬하신 그 어르신께서 이거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이 모양인데 무슨 미국 부동산 얘기하고 앉아있냐 그랬을 때 제가 답을 드린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미국에 투영시키시면 안 돼요. 시장 자체가 틀리고 나리치 기준으로 미국 부동산 서브 섹터 공식적으로 13가지가 있고요. 네. 서브 섹터까지 합치면 20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변화돼 있고 이분 시장의 어떤 큰 출렁임을 리츠 분야 갖고만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다변화돼 있어요. 교도소에 투자하는 리츠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교도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리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동산 중에서 뭐 상업용 아니면 주택 말고 그 리츠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 도심에 통신 관련한 타워 많이 데이터 가지고 센터 있는 타워. 그런 것들 저희도 지금 주력으로 하고 6개 네네. ETF 중에 하나 그 스페셜라이즈 된 섹터 리츠로 갖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섹터 리츠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츠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와 또 결국에는 AI와 연결된 리츠에 다 대응이 가능하다니까요. 관심을 더 갖고 계신 아주 거군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뭐 드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디테일을 원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뭐 레지던셜 주택, 뭐 주거용 리츠 이건 네, 뭐 네. 잘 아실 테니까. 그리고 산업용 리츠라고 해서 네. 항만에 투자하는 리츠도 있거든요. 항만. 근데 이제 상업용 그 인더스트리얼 리츠라고 하는데 그건 최근에 조금 이 관세 때문에 이 무역 수송량 이런 것들이 쭉 떨어지면서 조금 안 좋긴 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 리츠, 통신 타워 리츠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셨을 때는 스페셜라이즈드 리츠를 찾으셔서 그중에 데이터 센터를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굉장히 다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리츠 섹터하고 하반기에 중소형 정도가 그래도 AI에 견줄 만큼의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중소형주. 왜냐하면 아까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반기에 제가 미국 시장을 그래도 우상향으로 보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불과 지난주였나요? 그 하원에서 이제 예산안 결의했지 않습니까? 네. 7월 4일 날 상원에서 한 방에 결의를 시킬지 지금 공화당의 그 어떤
좀 매파적인 부분들이 이거 재정 적자 때문에 좀 줄여야 돼 뭐 이렇게 핑퐁을 할지 뭐 늘 핑퐁을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건 월스트 케이스 7월 중에는 아마 이 법안으로 통과를 시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주요 내용이 뭡니까? 네. 관세 수입 그 개인 소득자들 뭐 중소형 회사들한테 그 소득세 공제 한도를 대폭 늘려주면서 세금을 덜 걷겠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소비세 또는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감세 효과고 규제 완화. 우리 채권 금리 어저께 빠졌으니까 뭐 일희일비에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금리가 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이유가 뭐 SLR 규제 같은 거 완화 지난번에 제가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이런 거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BIS에서 글로벌 특히 미국 은행들한테 자본 건전성 규제하고 있는 한도가 엑스포저 대비해서 자본금을 3% 정도는 꼭 지켜야 돼. 그런데 GSIB, 글로벌 시스테믹 임포턴트 뱅크라고 해서 체이스뱅크 같은 초대형 은행들한테는 이 5%로 조금 더 빡세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 자체적으로. 네. 그런데 SLR 규제 완화를 지금 2월 16일 날 재무부 차관이 나와서 데스크에서 완화할 걸 검토하고 있어. 그 이후에 5월 15일 날 파이낸셜 타임스가로 기억하는데 재무부의 고위 관료 인용을 하면서 실제 이거 검토하고 있더라. 지난 23일 날 스캇 벤세트 재무장관 결정권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열흘 지나면 이거 규제 완화할 예정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였던 이 규제를 3%로 완화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2%포인트만큼만 완화시켜주면 뭐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사는 이런 거 다 빼고 미국 은행들에서만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1.77조 달러에 달해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일본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양이 1.1트릴리언에 불과합니다. 한 뭐 60-70% 많은 유동성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새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중에 제가 하나 SLR 규제 예를 들었는데 이런 규제 완화라든가 그 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정책적으로 가동을 시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하반기로 갈수록. 그렇게 되면 뭐 기업 실적을 논외로 하더라도 미국 뭐 펀더멘털 플러스 미국의 기업 실적 이런 것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 올해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높은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관세 얘기로 항상 힘들고 결국에는 그 유예된 관세가 3분기 중에 이제 만약에 예정대로 발효가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그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산업적으로는 그것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 기조가 이어간다라는. 근데 또 이제 경기 침체 얘기하면 항상 그러잖아요. 투자 줄일 수도 있다. 경기 꺾여서 수요 꺾여지면은 투자 줄이면 또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또 실적에 대해서도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혹시라도 당연하죠. 펼쳐질 수 있어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투자라고 했을 때 어떤 네. 투자를 말씀하시는지 인프라 뭐 투자, 민간 뭐 투자 또는 정부 데이터 지출 뭐 네. 어떤 측면에서 뭐 양쪽 다를 마찬가지죠. 아니요, 그러니까 AI 안에서 항상 투자 얘기 나오면 인프라 투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회사들에서 투자하는. 네. 자, 앞으로는 아무도 모르죠. 네. 지금까지 발표된 간혹 발표를 됐었죠. 기업들이 투자세를 많이 줄인다는 소식이 있던가요? 여전히 투자하고 있다,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더 많이 들리던가요? 그게 투자를 조금 줄인다라는 그 비율이 적기는 하지만 우리는 좀 걱정되니까 그 줄인다라는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많이 한다라고 하고 줄이지 불안하시니까. 않는다라고 하지만 뭐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살짝 그런 얘기했을 때 왜 거기 하려던 거 안 해? 이러면서 그걸 더 좀 약간 침소봉대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크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에도 불구하고 그거 플러스 관세 때문에 흔들렸다가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올라가죠. 회복했잖아요. 심리 지표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오늘 새벽이라서 그저께인가요? 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표 개선됐잖아요. 그러니까 뭘 그거는- 근거로 빠졌다가 뭘 근거로 또 개선됐냐는 거죠. 아니 그것 때문에 소프트 데이터가 무너지는 게 이제 결국 한 2, 3개월 뒤에 하드 데이터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렇지 갑자기 않잖아요. 달라졌어요. 이게 뭐 계기가 계절성이나 뭔가 계기가 있어서 그게 달라진 아니요. 걸까요? 제가 판단하는 심리 지표를 결정하는 요인은 실제 이게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뭔가 악재가 터지고 불안한 요소들이 막 회자가 되고 이러면 말 그대로 심리 지표지 않습니까? 네. 서베이 지표입니다. 이거. 네네. 전화해서 전화하면 우리가 보통 굉장히 좋을 거예요라는 편향보다는 당연히 안 좋아질 거예요라는 편향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래서 관세의 망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침소봉대를 할 수 있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신뢰하지 말자라는 게 저의 스탠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말자. 신뢰라고 하는 거는 그게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심리 지표가 하드 지표로 하드 데이터로 반드시 연결되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어렵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이 심리 지표가 실제 펀더멘털 실제 실물 지표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견력도 사실 떨어져요. 귀에 거면 귀걸이, 코에 거면 코걸이처럼 그렇죠. 시장이 살짝 이제 우려가 있고 하니까 이거 봐라. 벌써 이거 선행 지표는 이렇게 꺾이는데 이거 그대로 이제 하드 데이터에 반영이 되면은 그때는 시장 더 무너진다. 근데 그 얘기를 콧방귀 뀌듯이 지수는 V자 반등. 그러니까요. 종목들도 V자 반등. 제가 한 달 전에 나와서 비슷한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건지 네. 긍정적으로 볼 건지는 네. 사실 개인의 몫이죠. 예,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소프트 데이터의 반등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러면 반대로 소프트 데이터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고 해서 하드 데이터까지 좋게 나올 수 당연하죠.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볼 거냐 이걸 볼 거냐는 저희 같은 회사들은 실물 지표를 일관되게 보는 게 더 히트레이쇼가 높더라라는 게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PC 발표가 예정돼 있죠. PC 물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을 것 같지 않아요. 이번 달까지는, 아직은 이번까지는. 반영이 덜 예. 된 상황.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한 뭐 이제 5월 데이터 발표가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러면 6월 달부터 6월, 중요하게 봐야죠. 7월 그때 되면은 물가를 좀 건드릴 만한 요소들이 그렇죠. 좀 있을까요? 그래서 참 그 앵커님 감이 참 좋으신데 그래서 저는 이 변동성의 어떤 정점? 네. 정점은 지났다고는 보지만 다음의 변동성의 국면은 7월이 아마 이 끝단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7월. 네. 왜냐하면 왜요? 7월 4일이 그 예산안 합의하는 시한이고 뭐 물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90일 관세 유예했던 것도 7월 달에 도래를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물 지표가 실제 관세 올리는 게 적용되는 거가 이제 5월, 6월까지 5월부터 이제 제대로 적용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실물 지표를 발표된 게 한 달 이연해서 발표를 하니까 6월, 7월 이 정도 국면이 이 물가든 뭐 실적이든 뭐 여러 가지 이 어떤 악재들이 실제 실물 데이터에 반영이 되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이 가장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타이밍으로 보자면 네. 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까지 우리가 언급했던 뭐 기업 실적이야 이제 대충 얘기를 마무리했으니까 그 펀더멘털이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벌써 어제 발표된 그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가 지금 살짝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니까 계속 봐야 되겠죠. 위클리에. 네. 그런데 7월 달까지 또는 8월 달 그 전에 이제 6월, 7월에서 실물 지표가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 가장 우리 든든한 우리 총잡이가 있단 말이죠. 아까 강조드렸던 패드. 네. 그런데 인하시켜 줄 거 아닙니까? 근거가 생기면. 그래서 결국 저는 경기가 부진한 상태가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여기서 어떻게든 업사이드로 갈 수 있는 실탄이 많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긍정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사실 너무 빠르게 반등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등 속에서도 우리가 하반기, 그러니까 7월도 물론 하반기이긴 하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슈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간다면 이번 V자 반등에서 미처 탑승하지 못한 분들은 7월의 변동성을 좀 기다릴 필요도 있겠네요. 뭐 저는 지금이 길게 보면 네. 뭐 우리가 2년 있다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달 있다가도 모르는데 네. 제가 이렇게 전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현재부터 전망하는 시기부터 6개월에서 1년을 정도를 가정을 하고 전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맥스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타임 스팬으로 보면 지금도 충분히 투자를 하셔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까 하나 여담은 있지만 네. 앵커님께서 살짝 지나가시면서 이제 급한 반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2018년, 19년도에 제가 예전에 와서 1기 때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흔들리면서 2018년부터 2012년 2년 동안 S&P 500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정말 급한 골짜기를 한번 보이면서 2018년 하반기에 3분기에 19.5%가 빠져요. S&P 네. 500이. 정확히 9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네. 2018년도에. 그러다가 2019년도 1월 접어들면서 거짓말처럼 완전 V자 반등으로 다 회복을 해버립니다. 지금이고 비슷해요. 패턴이. 그러니까 급하게 회복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래 제자리로 빨리 왔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네. 이게 시장은 같은 시장을 봐도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아니 이번에 근데 많은 우리 국내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시장 관세 불확실성에 대해서 빠질 때 너무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고 이번 관세 관련한 내용은 일기 때와 다르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시장 빠르게 회복하기 어려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다 좀 쏙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아, 자랑 어떤 거 지난 자랑하세요? 두세 달 동안 그 네네. 앵커님 우리 몇 번 할 때도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셨겠지만 제가 이제 긍정론을 계속 유지할 때 앵커님께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좋은 질문에서 티키타카 했잖아요. 우리 네네. 결국 제 말 맞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정부 아침이니까 편하게 좀 하나 말씀드리죠.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내년 11월 3일 날 중간선거 있습니다. 이 말이 중간선거죠. 상원 3분의 1 내년 11월 3일 날 하원 전부 그 지방 정부의 주무장관들 3분의 2가 다 선거에 돌입을 해요. 네. 이거 완전 총선거입니다. 이거 계속 이 짓 했다가 내년부터 선거 모드 돌입할 텐데 네. 이렇게 이 짓 했다가 계속 민심 위반하고 이러면 내년도에 공화당이 이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 벌써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 상태를 계속 가져갈 거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올 한 3분기 정도, 이건 썰입니다. 3분기 정도가 이 관세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다 시킬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제가 보통 이렇게 썰 얘기하면 대충 맞더라고요. 3분기 중에 올 3분기 안에. 그리고 내년 올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서서히 군부를 짚힐 겁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도 어떤 식으로든 서포트를 해줄 조치들을 취할 것이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 발표된 예산안 합의고 예산안 결의안이고 네네. 뭐 이런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은 미국 경제 이걸 또 반영하는 주식시장 우상향을 뭐 트럼프 한 사람 때문에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올 상반기 지금 트럼프 한 사람 때문에 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그 불확실성 그 문제는 트럼프 스스로가 아마 결자해지 시킬 거예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내용에 대해서 사실 우리 박종훈 팀장의 둘째 출산 여파로 우리 또 이충우 대표님이 정말 일찍 나와주셔서 이렇게 고생해 주셨는데 다음에도 또 혹시라도 그때는 이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브라딜에서는 IT 제품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요 앞에 보시면 청소기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트북 하나를 준비했어요. 여기 있군요. 저희가 뭐 삼성, LG 노트북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델 노트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 제품이 정상 가격이 110만 원인데 이거 맞아요 진짜? 핫딜 가격이 100대 한전 수량으로 39만 8천 원. 예, 노트북 지금 인텔 i5 10310U 프로세서 요거 10세대 예, 탑재가 되어 있고요. 램 16GB, SSD 512GB 고용량의 저장고 속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15.6인치 IPS FHD 디스플레이. 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잘 모르는 용어들어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 11 프로 정품 OS 기본 탑재하고요. 롤이나 메이플 등의 캐주얼 게임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고요.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입문용으로도 충분히 구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트북은 저번에 저희가 삼성 노트북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지고 다닌다라기보다는 데스크탑을 좀 대용으로 쓰실 수 있는 노트북인데 가격이 40만 원도 안 해요. 저희가 많이는 못 갖고 왔고요. 100대 한정 수량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로보락 저희가 프로 무선 청소기 에스크 리퍼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정상 가격이 59만 9천 원인데 핫딜 가격으로 39만 8천 원. 이 제품도 많이는 못 가지고 왔고요. 39만 8천 원에 100대만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흡입과 물걸레 기능이 토과된 투인원 그런 청소기고요. 무선이라는 점. 60도 온도에서 자동 세척돼서 아주 뜨끈뜨끈하게 그러니까 미생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인 거죠. 그리고 자동 건조가 되고 로보락 전용 앱에 연동해서 아주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스크 리퍼 제품으로 제조사 1년 무상 AS까지 포함이 된 제품이고요. 흡입과 물걸레가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청소하시기 너무나 편한 그런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는데 오늘 노트북과 로보락 이 청소기 두 개 다 모두 핫딜 가격으로 워낙에 저렴하게 드리기 때문에 100대 한정이다라는
있다라는 점, 늦으면 품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프로 핫딜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요.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잠시 후 글로벌 인터뷰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중이라면 집중해 주십시오. 현 시점 월가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투자 전략가 탐 리가 지금은 과매도 종목과 섹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그가 3프로의 미국 주식 컨텐츠 서비스 GIN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는 바로 워시드 아웃 상태에 도달한 종목과 섹터입니다. 테슬라가 좋은 예시죠. 수요일에는 5% 상승, 목요일에는 3.5% 상승, 또 금요일에는 10%까지 급등했죠. 시장 예상보다 큰 서프라이즈입니다. 마그레티지도 비슷한데요. 두 종목 모두 워시드 아웃 후 깜짝 반등한 케이스입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레지 외에도 다양한 종목이 저희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출신 탐 리, 모건 스탠리 출신 마크 뉴턴, UBS 투자은행 그리고 바클레이즈 출신 타이웡,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출신 댄하, 댈러스 연은 출신 다니엘 디마티노 등 이 월가를 움직이는 진짜 전문가들의 거침없고 날카로운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유일한 방법 GIN 서비스를 이용하면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보다 앞서서 기회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도착할 겁니다. 6월 12일까지 얼리버드 혜택이 제공되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GIN을 시작하세요.